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있었던 일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 그리고 운영 의혹, 그리고 수방사의 국회 진입 목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8차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조금 전에 9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는 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2월 18일 오후 2시, 현재는 양쪽에 2시간씩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18일이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아무튼 이게 뭐 최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차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오늘 조태영 국정원장이 근데 그렇게 직접 증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홍장원 1차장이 체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령관한테 이제 명단을 받았다, 네. 불러주는 걸 받아 적었다, 뭐 이런 취지를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홍장원 1차장이 허위다, 이제 이걸 입증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조태영 원장이 난 그런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런 거지. 뭐 그런 게 없었다라고 또 확인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뚜렷하게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분은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같이 그 개업 몇 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도 뭐 이런저런 지시받은 내용 그 전에 좀 언론에 나왔던 거를 좀 확인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좀 특이한 거는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이제 증언을 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그 밑에 1경비단장이죠, 조성현. 네. 이분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아무튼 뭐 주신문 반대신문이 쭉 있었는데 결론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방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증인신문, 또 경찰하고 검찰의 어떤 수사 기록, 네. 게 나타난 사실, 그건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략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난 체포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여러 수사 기록에 체포 지시를 한 걸로 국정원 1차장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경찰청장 한테도 한 걸로 그렇게 오늘 다시 확인이 됐고요. 네. 뭐 심지어 뭐 명단 중에 김동현 그러길래 경기지사 김동현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까지. 네. 뭐 그런 진술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죠.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와서 이제 증언을 내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했지, 이미 그 여러 가지 검찰에서 진술을 해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합쳐서 보면 체포 지시도 있었고, 또 오늘 확인됐듯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라, 이런 지시가 하달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그런 뭐 진술들, 뭐 상황과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이제 9차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추가 변론 기일,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지금 뚜렷하게 확인된 게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라는 것만 해도 지금 조태영 원장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메모가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뭐 쓴 경위부터 내용까지 더군다나 그 받아 적었다는 내용에 보면 그게 뭐 이제 그 1차 메모, 2차 메모해서 4차 메모까지 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실제 메모가 2번밖에 없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은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또 김동연 그 부장판사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연 전 부장판사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여인영 전 방표사령관이 인정한 바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고 홍장원 전 차장의 그 메모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의문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본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본 없는 사본이라는 거는 과연 믿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본인이 뭐 왼손으로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왜냐하면 평상시 행동을 보면 오른손잡이인 걸로 그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 덮고 일단 뭐 내죄를 알렸다 그러고서 헌재에서 조기의 결론을 내리려는 분위기인 거는 맞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이제 얼마나 그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승복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이대로 계속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한 차례 더 이제 변론기를 잡은 걸로 보이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흐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변론 기회가 적어도 몇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주 이제 18일이면 이제 화요일이 될 화요일이죠. 텐데 원래 지금까지 화, 목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일단 화요일만 잡아놨죠. 그러니까 아마 화요일로 끝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뭐 그렇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근데 이제 더 많은 추가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시고. 근데 그 내란 이게 내란죄가 되느냐 이거는 결국 형사법정에 가서 다 아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미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벌써 굉장히 많이 됐죠. 이분들이 그 진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게 옳으냐 또 사실관계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법정에 가서 그 법리상 이게 내란죄 적용이 정확히 맞는 건지 또 정확히 뭘 책임져야 되는 건지 형사법적으로 그건 그때 가서 따지면 되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자꾸 길어지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데 좀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뭐 이건 아니다 그러면 기각해서 뭐 다시 와서 대통령을 하든 뭐 그렇지 않으면 파면을 하든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이 6개월 안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번에 변론을 9차 변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고는 또 별도로 날짜를 잡습니다.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잡지 않는가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개월 정도 하고 기간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보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일부 증언이 뭐 자세히 들어보니까 좀 엇갈린다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갖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늦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잘하면 한 4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변론 분위기를 보면은 아마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각각의 행위가 정말 그 내란 행위를 구성할 만큼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메모에 정치인 체포 얘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지금 했다는 사람과 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 적었다는 사람과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행위 자체는 내란 행위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진실 자체를 이제 뭐 근데 그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규명을 어떻게 해야 할 그 소명의 그런 자리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죠. 말씀인 거고 대통령 측에서 말한 그럼 중대 결심은 뭡니까? 아니 그거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아마도 이제 변호인단이 뭐 사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리를 윤석열 불복하는 대통령 건가요? 측에서 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걷어들이는 아마 그런 정도의 사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대 결심 그런 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대통령에 당선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사람입니다. 지금 네. 이 헌법재판이 뭐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뭐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중대 결심을 해서 이 헌법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현재도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에요. 본인이 선서한 거를 어기겠다고 지금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뭐 그거는 굉장한 시각 차이가 있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또 논의가 다음 주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명 씨의 이제 황금폰이 비상계엄의 이유인지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야당이 하루 만에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제 전국에는 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길지 않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다른 특검법과 저는 운명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조기에 이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그 제정을 해서 네. 사실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론되는 게 다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과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이준석 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다 친하다, 뭐 같이 뭘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그 발동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 네. 전혀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차기 주자 후보군들한테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명태균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얼마나 과연 철저히 했는지 조금 미진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명태균 씨가 나 이거 특검 수사 받게 해달라. 그동안 검찰 수사 엉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명태균 씨 말을 제가 믿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 시각에서 뭔가 명태균 뭐 게이트까지 붙일 정도로 대통령하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뭔가 좀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상목 등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 이런 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다시 똘똘 뭉쳐서 이 방어를 철통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한동훈계 의원이 지금 뭐 숫자가 좀 줄긴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반부패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부권 행사 여부 또 나중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네. 여야가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조기 대선 이후에 이 특검법 그 수사를 시행하는 쪽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특검법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이제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잠룡들은 조심스럽게 또 이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장관, 홍준표 시장 뭐 등등이 그런 행보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미 장이 선 거죠. 뭐 정치부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아니 뭐 조기 대선 가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 공개적으로야 뭐 헌법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원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선 주자들은 이미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현재 좀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분이 3강 구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이런 분들이 좀 따라가는 이런 네.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준비하는 이별의 수순을 밟고 있다. 네. 글쎄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헌재에서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네. 뭐 기각이 되면 뭐 그동안에 준비한 것이 이제 숲으로는 돌아가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조기 대선에 너무 이렇게 표시가 나게 하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여당 내에서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좀 눈치가 배우는 측면이 네네. 있어서 네. 공개적으로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곧 뭐 이제 기각이 되면 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원위치 되는 거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제 준비하던 것을 이제 현재와 이렇게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은 마치 그 조기 대선 준비인 듯 아닌 듯 뭐 약간 이런 딜레마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준비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럼요. 예. 분위기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비명계 주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비명 친문계 인사들과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실까요? 민주당의 이 조기 대선 가능성? 민주당도 지금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간 거죠. 여긴 국민의힘하고 사정이 다르죠. 여긴 이재명 대표 이른바 일극 체제가 뭐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아주 초강세고 다른 주자들은 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좀 당내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받아들였고 이제 그걸 지금 좀 실천해 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김경수 전 지사 만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좀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야 된다. 통합하겠다 이렇게 공감을 했고요. 또 당내 어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너무 온라인에만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당원들이 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고요. 네. 정책을 결정할 때 너무 그렇게 그 당 지도부에서만 하지 말고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받아들였더라고요. 다만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김경수 전 지사도 조기 대선이 공식화되면 경선에 아마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오늘 만나가지고 했다는 게 이제 장래에 경선을 같이 치를 어떤 경쟁자로서 어떤 페어플레이도 좀 다짐하고 뭐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 최근의 분위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위기 좀 말씀을 들었는데 뭐니 해도 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또 이렇게 좀 변수로 꼽히고 있지 변수인 거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서 뭐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네. 2심 선고만 가지고서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대선 도전을 포기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크게 흔들려서 뭐 지금 비명계 주자 중에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아마 이런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만 보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자, 2심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본선에 가서 이재명 대표로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과 같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가지고서 저는 뭐 아마 비명계들이 이런저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뭐 이게 선거법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크게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다만 본선에 가서는 아마 그 부분은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관련해서 이게 대선 구도가 참 묘한데요. 사실은 그 선거법 위반에서 1심에서 그렇게 형량이 높이 나올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그 최소한 선거법 위반 문제는 정리가 됐을 거예요. 지금 네. 2심 재판부가 굉장히 서둘고 있고요. 또 대법원도 뭐 그렇게 시간을 끌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극복을 하든 못하든 거기서 매듭이 좀 지어졌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조기 대선되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 지금 모양새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심 전에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다면 뭐 열릴 가능성이 이제 높은 지금 상황이기 현재로서는 그 때문에. 가능성이 꽤 크죠. 예. 여야가 다 그렇게 대비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도와주는 대선 구도에서는 그 묘한 그런 뒷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길지 않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정부 질문 오늘 이틀째였습니다. 오늘 국회가 경제 분야 질문에 나섰고 주요 이슈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그다음에 계엄 이후의 민생 경제 상황 추경,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이제 대응 방안이었는데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 포함해서 두 분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인데 사실은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뭐 이런 어떤 정쟁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다뤄진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추경 문제에 관해서는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협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그 1인당 25만 원 뭐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포기한다고 했다가 그랬다고 결국은 또 그 내용을 넣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여야 간에 또 아마 이제 의견 충돌 소지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여야 협의 과정 이 경제 분야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 52시간 예외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협의가 꽤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서는 네. 그 결론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국민들한테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과 뭐 경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서 뭐 우리가 뭘 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걸 계기로 이제 여야가 추경 같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 13조가 이게 사실상 협상용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탄핵 심판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난번에 그 삭감한 그거 원상 회복하는 걸 조건으로 추경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이 협상이 안 될 텐데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한 발씩 좀 양보를 해서 네. 좀 신속하게 추경 예산안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입장도 협상용일 수 있으니까요. 협상을 지켜보자는 거죠. 예. 양쪽의 뭐 그 기싸움과 협상 뭐 그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듣도록 하죠.
예, 이제 여론조사를 저는 이제 숫자보다는 추이만 좀 살펴보는 편인데 계엄 직후에는 탄핵 찬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꽤 많이 높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이 탄핵 심판이 좀 상당히 좀 진행이 돼 가면서 최근 며칠 사이의 조사는 다시 또 탄핵 찬성 여론이 좀 이렇게 높아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뭐 토론했듯이 여야가 다 이미 이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여야 모두 조기 대선 돌입한 듯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를 가지고 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그다음에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또 이제 논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수록 이제 이 그 사실관계, 이른바 내란 행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과연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점점 더 저는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규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윤 탄핵 사유 미궁 속으로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